자, 5월 23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리눅스 설치를 해봤고요. 설치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껐죠. 이제 오늘은 리눅스 시작하고 종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리눅스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볼 거예요.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에 관련된 내용은 리눅스 버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표준 명령어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전에 CentOS 수업에서 썼던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따 PPT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요거 지나가기가 조금 지루해요. 근데 요거를 다 익혀야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맥스하면 아 하면서 그냥 다 바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우분투 리눅스에 맞춰서 설치 방법을 다시 만든 거예요. 리눅스 종류마다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17번 보시면 노드.js 설치 방법이에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반부에 이제 JDK랑 톰캣 설치로 내용을 바꿔서 진행을 할 거예요. 리눅스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고 뭐고 없어요. 명령어들만 주장창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제 우리가 시스템을 깔아봤으니까 시스템을 켜보죠. 부팅이라는 용어 다들 아시죠? 근데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 보면은 다들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하게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컴퓨터의 전원을 누른 직후부터 운영체제가 메모리상에서 동작할 때까지의 과정을 부팅이라고 해요. 이 과정 중에서 컴퓨터는 각종 하드웨어의 정상 여부를 체크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스토리지, 즉 그 저장 장치 같은 게 멀쩡한지 체크하고 이런 하드웨어를 체킹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동안 여기 동글뱅이만 동글동글 돌아가고 마는데 리눅스는 그 과정이 다 보여요. 자, VMware를 가동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만든 우분투 항목이 보입니다. 이 얘는 실제로 물리적인 컴퓨터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퓨터를 어제 그 기본 옵션대로 그냥 설치를 하셨으면은 사용자 홈폴더 안에 그 도큐멘트 안에 문서 폴더 안에 그리고 문서 폴더 안에 버추얼 머신스라고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보이는데 얘를 날려버리면은 얘를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폴더를 가리키는 거니까. 자, 근데 VMware 상에서 얘를 이제 리무브 시키면 remove from the library라는 거는 여기 등록된 것만 지우는 거지 실제로 파일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remove from the library라고 하면은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때는 여기 open up virtual machine 요거 선택해서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딱 건드려 주면은 이제 등록이 다시 되는 거죠. 근데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delete from disk 하면은 요거 지우면은 이 파일도 같이 지워지니까 가상 머신 생성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웬만하면 지우세요. 얘가 용량을 꽤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그 실제 가상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적은 용량은 아니에요. 물론 요즘 컴퓨터가 요 정도 하드디스크는 사용은 뭐 거뜬히 넘어가지만.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켜려면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위에도 있죠? 요거 누르시면 컴퓨터 전원을 넣는 거예요. 전원을 넣겠습니다. 얘가 왜 반응이 없을까요? 뻗었네. 전원 들어왔는데 취소. 아이씨.
나 참. 조금만 기다릴걸. 자, 다시 전원 넣을게요. 자, 이렇게 딱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 다중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만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다라는 증명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 이걸 로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그인을 거쳐야만 시스템을 쓸 수 있고요. 로그온, 사인온도 같은 의미로 쓰여요. 자, 이 VM웨어 상에서 로그인을 하는 거는, VM웨어 상에서 로그인을 하는 거는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컴퓨터 한 대를 따로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컴퓨터 본체가 하나 따로 있는 거라고 치세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컴퓨터 상에서 로그인하는 거를 로컬 로그인이라고 하고요. 아마 며칠 있다가 진행되겠지만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리눅스 딱 이렇게 부팅해놓고 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얘한테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원격 로그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기 말고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로그인을 시도한 건데 제가 이 시스템 상에 원격 접속을 못하게끔 막아버려갖고 접속이 됐다가 바로 자동으로 끊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원격 로그인이라고 해요. 수업에서는 가상 머신에 직접 로그인하는 게 로컬 로그인이라고 그랬죠?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 정보들이 쭉 표시가 되는데요. 화면 캡처 떠났죠? 자, 1번 이게 로그인 화면이고요. 2번은 매뉴얼을 볼 수 있는 URL이에요. 3번은 현재 시스템 사용량에 대한 요약 정보예요. 자, 전체 하드디스크 29.82기가 중에 15.4%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로드되는 시간, 그리고 메모리가 9% 사용 중이고, 뭐 프로세스가 115개.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115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 시스템 상에서는 숫자가 달라요. 이렇게 나와 있죠. 48개, 제 시스템 상에서는 48개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라는 거고요. 왜 윈도우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캡처상에서는 24개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은 요 명령을 수행해라 라고 명령어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뭐 그 밖에 정보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버전이 나눠지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관리자 권한을 사용해서 명령을 내릴 때는 sudo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이고 명령어를 적어라라는 안내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도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그 설치할 때 저것도 깔아놨죠. 그 SSH라는 거 설치하셨죠. 여기에서 명령어 칠라 그러면 사실 되게 불편해요. 명령 프롬프트도 만만치 않지만 얘는 더 불편해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시행한 상태에서 SSH, 그 다음에 리눅스에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어제 아이디 만드셨죠? 골뱅이 리눅스 상의 시스템 IP, 여기 IP 192.168.242.128이라고 나오죠. 요걸 확인해서 192.168.242.128이라고 입력을 하면 처음에 뭐 물어보면 yes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비밀번호 넣으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눅스에 원격 로그인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윈도우가 아니에요. 리눅스예요. 지금 이 가상 머신에 원격 로그인을 한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닫기 버튼 누르면, 자, 닫기가 아니다. 캔슬. 얘를 그냥 최소화 시키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 상에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 참고 자료랑 같이 보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로컬 로그인은 굳이 뭐 실습 안 하셔도 되겠죠. 이거 어제도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팅하고 나면 VM웨어 상에서 로그인 하지 말고 그냥 명령 프롬프트로 원격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자, 리눅스의 사용자 계정은요, 일반 사용자하고 슈퍼 유저라고 나뉘는데요. 일반 사용자는 리눅스 설치 과정에서 생성한 사용자 아이디를 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그인할 때 쓴 아이디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회사 업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반일 경우 직원 1명당 하나의 계정입니다. 단순히 웹 서비스 운영만을 목적으로 리눅스를 깔 경우 리눅스 사용 서비스 하나를 리눅스 사용자 1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서버 하나 구축해놓고 거기서 웹사이트 하나만 가동하기에는 자원이 낭비가 심해요. 보통 웹 서비스 안에 그 컴퓨터 한 대에 웹 서비스 너댓 개 이상은 돌려요. 그러면 웹사이트 하나당 사용자 계정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슈퍼 유저.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는 관리자 계정이에요. 아이디가 루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MySQL이랑 리눅스가 똑같이 관리자 아이디가 루트예요. 자, 주의하실 게 MySQL의 루트랑 리눅스의 루트는 다른 애예요. 그냥 우연히 이름만 같은 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게 리눅스 안에 관리자가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MySQL도 깔 거라고요. 그럼 MySQL에도 루트가 있잖아. 이 루트랑 이 루트는 다른 애라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리눅스에 대한 슈퍼 유저, 즉 루트는 시스템의 설정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완전 관리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루트는 로컬 로그인만 허용하고 원격으로 로그인하는 걸 허용하지 않도록 해요. 루트 계정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열어놨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보안 개념 자체를 밥 말아먹은 거예요. 어디 가서 실무에서 루트로 원격 로그인한다? 네. 그딴 사수 밑에 있지 마세요. 잠깐만, 녹화 잠깐만 끌게요. 자, 녹화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할 때는 일반 사용자만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로 일단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루트로 이 안에서 재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루트의 권한을 임시로 빌려서 써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쓰면은 이거는 내 권한으로 하는 거지만 앞에다가 수두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은 루트의 권한을 빌려서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무 가면 루트 권한, 수두 권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슈퍼 유저 권한 이게 말이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로그아웃. 사용 중인 네트워크에서 업무를 끝내고 호스트 컴퓨터 연결을 단절하고 나오는 작업. 쉽게 말해서 접속 끝낸다는 거죠. 로그아웃 명령어는 로그아웃, 엑시트, 컨트롤 D 세 개입니다. 자, 그냥 여기서 로그아웃이라고 하면은 끊겨요. 접속 끊겼다. 나오죠? 다시 접속할게요.
엑시트라고 해도 접속 끊겨요. 아니면 그냥 컨트롤 D 눌러버리면 접속 끊겨요. 자, 셧다운. 전원을 끄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는 셧다운을 할 수 없고요. 오직 루트만 가능해요. 시스템 전원을 끄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명령 앞에 수도를 추가하면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빌려서 명령 수행할 수 있죠. 자, 셧다운. 그냥 셧다운이라고 하면은 1분 후 시스템 종료. 셧다운 3은 3분 후 시스템 종료. 셧다운 C는 캔슬이에요. 시스템 종료 예약 취소. 셧다운 마이너스 R은 1분 후 재부팅. 셧다운 마이너스 R 3은 3분 후 재부팅. 셧다운 나오는 지금 즉시 종료. 셧다운 마이너스 R 나오는 지금 즉시 재부팅. 이게 시간의 유예를 두는 이유가 멀티 사용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 똑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지만 로컬로 로그인한 사람 한 명하고 원격으로 로그인하는 사람 한 명이 있죠. 그러니까 즉시 끄면은 얘는 작업하다가 날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몇 분 후에 시스템이 꺼질 테니까 알아서 하던 거 정리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다른 사용자한테 날아가요. 이런 식이에요. 수도 셧다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3분 후 재부팅이죠.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로컬에서 할까요? 아니지. 좀 더 있어 보려면 원격에서 해야 되지. 수도 셧다운 마이너스 R 재부팅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후에 꺼져라. 이건 제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저 못해놨어요. 비밀번호. 자,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1분 후에 시스템이 재부팅이 될 겁니다. 자, 1분을 기다리기가 참. 이럴 때가 제일 초조해. 네, 이렇게 재부팅 되죠. 이게 또 한참 걸리겠네. 그냥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자, 여러분들은 원격 접속 해보시고요. 원격으로 시스템 그 재부팅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명령 프롬프트로 SSH 명령 내려서 접속했을 때 접속이 안 되면 설치할 때 SSH를 설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그냥 VM 현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재부팅하고 나면은 로컬 상에서 로그인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로컬은 그냥 이렇게 부팅만 완료된 상태로 최소화 시켜 놓으면 돼요. 자, 지금 25분이니까 15분 후에 봅시다. 자, 요번에 이제 리눅스 사용 환경에 대한 그 용어들을 정리할게요. 콘솔은 어제 얘기했었죠. 이렇게 시스템 본체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터미널이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라 그랬어요. 네, 터미널이라는 걸 가동해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상에서 내 컴퓨터에 이제 이 명령 프롬프트도 터미널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터미널이라는 거는 리눅스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X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보통 서버용 윈도우는 안 쓰는데 리눅스에서의 바탕화면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분투 리눅스의 그 X 윈도우인데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면은 이 X 윈도우가 기본값으로 떠요. 근데 우리는 데스크탑에서 쓰려고 깐 게 아니라 서버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X 윈도우는 GUI 환경을 구현해주는 용도고요. 리눅스는 X 윈도우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내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놈이나 KDE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개인 사용자용 데스크탑에서 쓰지만 서버에서는 전혀 안 쓰고요. 왜냐면은 리눅스는 서버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내가 설정을 위해서 원격으로 접속할 일이 많은데 이 X 윈도우는 원격으로 접속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자, 이게 지금 X 윈도우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무슨 런처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쉘.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실행시켜주는 명령어 해석기고요. 터미널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쉬 쉘, KSH 쉘, C 쉘, SH 쉘 등이 있어요. 대부분 리눅스는 바쉬 쉘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탑재된 ZSH 쉘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 명령어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ZSH 쉘을 바꿔 깔 거예요. 자, 자기가 사용 중인 쉘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echo $쉘이라고 입력하면은 쉘의 종류가 나옵니다. 바쉬라고 뜨죠. 가장 기본 쉘이에요. 뭐 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명령어가 달라지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입력할 때 일부만 입력한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은 자동 완성돼요. 일단은 여기 있는 항목들을 좀 볼까요? 아무것도 없네. 만약에 이제 점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점 프로라고 한 다음에 몇 글자 입력하고 탭을 치면은 이름이 자동 완성돼요. 이건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면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요. 이것도 윈도우도 동일해요. 자, 그 다음 히스토리. 히스토리라고 입력하면은 내가 최근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느낌표를 붙이고 이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명령어가 다시 한번 실행돼요. 5번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라 라고 하면은 5번 명령어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윈도우에는 없어요. 근데 히스토리는 저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방향키를 위아래 움직이고 말지. 자, 이게 기본 명령어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 사용 방법을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거는 리눅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똑같고요. 첫 번째는 리눅스 사용의 가장 핵심적인 VI 편집기부터입니다. 자,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문서 편집기, 윈도우로 치면 메모장 같은 거예요. 원래는 코딩용으로 시작됐는데 쓰기가 엄청 빡세요. 근데 리눅스에서 VI 편집기 사용은 필수야. 왜냐면 이거밖에 뭔가 내가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환경 설정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나오고 클릭하죠. 근데 리눅스는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무슨 스프링 하면서도 설정 파일 같은 거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일의 내용을 직접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설정 파일에 표시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이제 VI 편집기가 필수인데 VI 편집기를 딱 시작하면은 커서 이동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탕화면이 없어요. 마우스 못 써요.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마우스 못 쓰는 상황 염두하라 그랬죠? 마우스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어차피 개발자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편집 모드로 변경해서 수정 입력 삭제 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종료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명령어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장에 대한 명령어라든지 검색 명령어라든지 이런 걸 입력해서 명령어를 날리고 종료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커서 이동 모드로 들어오든지. 명령 모드나 편집 모드에서 종료할 땐 ESC 키를 누르면은 커서 모드로 바뀌어요. 자, VI 편집기를 실행할 때는 명령 프롬프트고 쉘 프롬프트에서 VI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VI test.txt라고 입력했을 때 만약에 이 파일이 존재하면 그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 파일이 없으면 해당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vi test.txt라고 입력하면은 쪼르륵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그 맥에서 원격 접속한 걸 캡처한 거라서 맥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글판으로 바꿔주는데 리눅스에서 한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test.txt 그쵸, 새 파일 new라고 나오죠. 메모장이 하나 열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으니까 방향키도 안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려면 명령어를 넣어야 돼요. I 커서 앞에 입력 모드, A 커서 뒤에 입력 모드.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I나 A를 누르면 인서트로 바뀌죠, 밑에가. 그럼 이제부터 입력할 수 있어요. 자동 완성 같은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기본 메모장이야.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게 백스페이스 먹는 게 어딘데요. 옛날엔 백스페이스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ESC 키를 다시 누르면은 커서 이동 모드로 간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명령 모드로 바뀌기 위해서 콜론을 입력해요. ESC 누르고 콜론.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W는 write, 저장. Q는 저장 안 하고 닫기. WQ는 저장하고 닫기. 느낌표는 강제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저장하고 나가고 싶으면 WQ. 그럼 이제 저장하고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자바 소스를 입력했지만 어차피 지금 여기 자바 컴파일러 안 깔려 있어서 컴파일도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SC 눌러서 커서가 밑에 떨어지면은 콜론 누르고 WQ에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캣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의 내용을 일괄 출력하는 거예요. test.txt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출력되죠. 여기서는 batch.rc라는 파일을 출력시켰는데 뭐 지금 batch.rc라는 파일은 이 폴더 안에 없을 테니까 출력이 안 될 거고요. ls라는 거는 현재 파일 안에 있는 목록을 표시하는 겁니다. ls 하면은 지금 제 폴더 안에는 이런 한글로 된 폴더는 없을 거예요. 엔터 치면은 test.txt만 나오죠. 캣해서 test.txt의 내용을 봐라 라고 하면은 쪼르륵 나온다고요. 일단 리눅스는 vi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터미널 접속을 막아놔갖고
아, 여기 IP가 매번 바뀌는구나. 어, 네. 현재 지금 검수 중이에요. 얼마 전에 뭐 이런 사이트 만들었어라고 보여드렸었죠. 이 사이트가 지금 돌고 있는 리눅스에 원격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업 중이야. 이건 당연히 소스 코드는 제 노트북에 있겠죠. 수업 중인데 어디에서 지금 급하게 에러가 나고 있대. 그 에러를 고쳐달래. 그러면 제가 오늘 노트북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오긴 했지만 안 가져왔다고 가정하고 당장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접속해야죠. SSH. 야, 뭐야. 왜 접속이 안 돼? IP를 잘못 넣었네요. 121 162 70 198 등록.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작업한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 파일을 급하게 수정해야 돼. 그럼 VI로 소스 열어야 돼요. 제가 이클립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랬죠. 실무하면. 그래서 코드를 물론 공부하는 도중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완성되어 있는 코드 에러 메시지만 보고 고치는 스킬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나마 이것도 지금 얘네가 호스팅 시스템에 이것저것 깔아내갖고 컬러링이 되는 거지 기본값 리눅스 상에서는 컬러링도 안 내요. 지금 행번호도 안 나오잖아. 마우스 커서 안 먹는다고요. 방향키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키를 움직여야 돼 이거 다. 그리고 I 눌러서 인서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입력하고 ESC 누르고 콜론 누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와라. 이런 식으로밖에 수정을 못 한다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과해 제공하는 기능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툴을 쓰면은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개인 실력 증가는 되게 더뎌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툴 쓰면 그게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다고.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하나도 안 쓰고 코딩할 수 있어요? 한번 본인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메모장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럼 자기 본인 실력 100%가 아닌 거예요.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자바 기본기,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는 메모장만 주고도 코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건 본인 실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VI만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하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들어온 김에. 뭐야? 코멘트 진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이건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접속 해제할게요. 이게 실제 리눅스 접속한 거예요. 실제 상용 시스템이고요. 바탕화면, 마우스 클릭 그런 거 진짜 1도 못 쓰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하세요.
안 그러면 코딩 백날 해놓고 나서 서비스 오픈을 못해. 좀 더 와닿게 얘기해드려요. 레시피 연구 1년 넘게 했는데 가게 오픈을 못해. 가게 오픈하는 법을 몰라. 의미 있을까요? 리눅스를 못 다루면은 개발자는 사실 자기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끝이야, 거기서. 돈을 벌려면 서비스를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들의 리눅스 수업 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되게 많은데 강사들도 못해, 사실은. 일례로 그 제가 이전에 수업했던 기관에서 리눅스 수업 해야 된다 라고 빠득빠득 우기고 그냥 저 혼자 수업을 멋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자료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서 이거를 모든 수업에 접목을 하자 라고 해서 강사들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강사 한 분이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왜 리눅스를 시켜야 되냐고. 윈도우 서버가 훨씬 쉬운데 윈도우 서버 시키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때 그 회의실에 참석했었던 부원장님이 좀 아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 강사한테 역으로 화를 냈어요. 돈 누가 감당할 거냐고. 왜냐면 윈도우 서버 제품군은 일단은 우리가 쓰는 윈도우랑 가격대 차이가 공이 한 두 개 더 붙어요. 그리고 걔가 라이센스 정책이 전에 자바 라이센스 정책 얘기해줬죠. 윈도우 라이센스 정책도 만만치 않아. 걔는 CPU 개수당 돈을 받아요. 만약에 윈도우 서버 제품군이 CD 한 장에 1,000만 원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최소 쿼드코어일 거예요. 4천만 원 내야 돼요. 학생 30명이면 얼마야? 1억 2천만 원인데 그걸 돈을 누가 내냐고. 3개월 못 가서 그 강사님 그만두셨어요. 깜냥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리눅스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요. 물론 리눅스를 되게 귀신같이 다루는 사람들이 제아의 고수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초급 영역에서 리눅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 놓으시면 분명히 이력서 본인 스킬 같은 거 적잖아요. 거기에 우분투 리눅스 서버 세팅 가능이라고 적으면 남들보다 모르긴 못해서 2, 30점은 더 받을, 2, 30점은 더 받을 거야. 자, 일단 VI 한번 실습해보죠. VI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금 3시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하죠? 네, 쉬는 시간 5분만 드릴게요. 3시 20분에 봅시다. 자, 다음 얘기할게요. 이번 단원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 개발자들 커뮤니티에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있어요. RM-RF를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 제일 그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회사 신입이 RM-RF 슬래시 때렸어요라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번 단원의 목표는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싸대게 올려 쳐맞을 일인지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자, 파일이나 폴더 관련 명령어들입니다. 자, 리눅스는 사실 파일의 확장자가 무의미해요. 그래서 파일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로 파일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장치명, 디렉토리 같은 게 모두 파일로 취급됩니다. 디렉토리는 원래 폴더의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핵심적인 거 이거. 파일 이름의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파일 이름의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이게
윈도우 사용자들이 제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잠깐 내가 녹화를 켰나? 녹화 들어가고 있구나. 리눅스 IP를 까먹었는데? 자, 그냥 로컬로 들어갈게요. 자, ls라고 입력을 한 아까 제가 작성했었던 test.txt라는 파일이 보이죠? 하나 더 만들게요. vi test.txt 저장. 로컬 하니까 되게 느리네. 아, 나왔구나. 자, ls 하면은 두 개 파일이 같이 있죠. 파일이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이게 기본값이야.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 코딩 할 때 제가 우리 반에서 수업하면서 이런 케이스 한 번 봤어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작성하던 파일이 그 조인 컨트롤러 또는 자바였어요. 근데 앞에 소문자로 한 거야, 실수로. 이거를 내가 대문자로 바꿔. 그럼 에러 나요. 윈도우에서. 왜냐면은 자바 자체는 리눅스 기준이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파일이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윈도우는 바뀐 게 없거든. 그러니까 파일을 못 찾아요. 그래서 파일 이름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대소문자만 바꾸려면 일단 이름을 아무거나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시 대소문자 바꾼 이름으로 다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파일 이름에 대소문자만 바꿔서 이름을 바꾸면 컴파일할 때 에러 납니다. 에러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윈도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대소문자를 가리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모든 프로그램은 리눅스 환경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SQL 문할 때 아직 데이터베이스 연동 들어간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 대소문자 안 가리고 그냥 막 코딩 했었죠. 리눅스로 가면 테이블 이름이랑 컬럼 이름 대소문자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소문자 안 맞춰갖고 모든 DB 연동 소스를 다 들어엎는 거야. 마이바티스 매퍼를 다 들어엎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빈즈 클래스를 다 들어엎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서비스를 다 들어엎어. 그럼 또 어떻게 해? 컨트롤러 다 들어엎어. 그럼 JSK로 다 들어엎어. 테이블 대소문자 안 가렸다 코드 전체를 다 들어엎는 경우를 학생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실수 안 할 것 같아, 거기 그 와중에? 그럼 에러가 진짜 수백 개가 뜹니다, 한 번에. 대소문자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진짜 프로젝트 포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대소문자 가리는 거 되게 깐깐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얘가 시스템이 생긴 것부터 대소문자를 가리거든.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런 파일 이름의 대소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실력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어떻게 됐느냐, 뭐 습관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좀 많이 귀찮은 일이 생긴다 뿐이지만 정작 파일 이름 대소문자 가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기존 개발자, 선임들 입장에서는 신입이 그러고 있다? 기본도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를 습관이 안 돼갖고 그렇게 에러를 수백 개 만들어내면은 그게 뭐 그럴 수 있다로 치겠어? 아니면은 기본이 안 됐다고 보겠어? 입장만 보서 생각해 보세요. 대소문자 가리는 것은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자, 파일의 종류. VI로 편집이 가능한 모든 형태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윈도우도 메모장으로 열리는 모든 형태는 확장자를 구별하지 않고 다 텍스트 파일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소스 코드들도 전부 텍스트 파일의 종류죠. 그 다음에 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디렉토리.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형태가 있어요. 이걸 링크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 밖에 시스템 파일들. 시스템 파일은 사실 우리가 건드릴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없다고요. 그냥 최상위 폴더는 슬래시예요. 얘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해요. 이 루트는 ID의 루트가 아닙니다. 그냥 최상위 폴더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은연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프로젝트 루트라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를 뜻하는 거예요. 루트 폴더, 루트 디렉토리 그러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해요. 자, 그 안에 뭐 etc, home, usr 뭐 등등등 이거는 그냥 예시로 넣은 거예요.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를 슬래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슬래시 밑에 홈 밑에 손이라는 폴더 뭐 이런 식으로 슬래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 그 웹사이트의 URL이 톰캣에 연결된 특정 폴더의 그 폴더 구조를 나타내는 게 웹사이트 URL이라고. 그 URL 구조가 리눅스 폴더 구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URL이 슬래시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는 역슬래시로 구별하죠. 자, 루트 폴더, 계층적 폴더 구조의 최상위 폴더, 슬래시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현재 작업 폴더,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 current working directory 줄여서 CWD라고 표현하는데요. 쉘 프롬프트에 내가 지금 어디 존재하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IP를 안 보니까 귀찮네. 로컬로 하려니까 좀 귀찮아서 명령 프롬프트 하나 열어놓고 할게요. 자, 매번 보기 귀찮으니까 IP를 좀 적어 놓읍시다. 192.168.242.128. 자, 로그아웃 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상위 폴더, 뭐 이런 거는 다 개념 알죠, 이제.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사용자의 기본 디렉토리고요. 그 처음에 로그인하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로 맞춰져요. 그래서 여기 이 리눅스에 접속했을 때 요 달러 표시되어 있는 거, 요 달러 표시 앞에 요만큼 있죠. 이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물결, 이게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뜻해요. 물결은 사용자 홈 폴더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폴더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로 바뀌어서 나와요. 유독
사용자 홈 폴더만 물결로 명시를 해요. 자, cd 폴더를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바꾸는데요. 루트에서 현재 내가 슬래시 루트에 있다 라고 하면 슬래시 밑에 루트에 있을 때 이 손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거면 절대 경로를 넣을 때는 슬래시 밑에 홈 밑에 손 슬래시 홈 슬래시 손 이렇게 가는 거고, 상대 경로로 할 때는 위로 올라가서 홈 밑에 손 점점 슬래시 홈 밑에 손. 절대 경로 상대 경로이고요. 현재 내가 어느 폴더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내 홈 폴더로 이동하려면 그냥 cd만 입력하면 내 홈 폴더로 가요. 이게 아니고 명령 프롬프트 띄워놓은 게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자, 뭐 이런 폴더 있으면 cd 입력하고 엔터만 치면 바로 내 홈 폴더로 와요. 아니면은 cd 한 다음에 물결 하면은 이거는 절대 경로상으로 이제 내 홈 폴더를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cd 물결에도 내 홈 폴더로 한 번에 가요. 자, 근데 작업하다 보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여기에 표시가 된다 그래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때 pwd라고 입력하면은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의 절대 경로를 출력해줘요. 자, 터미널에서 표시되는 커서 의미, 앞에 있는 거는 id, 골뱅이, 현재 시스템의 컴퓨터 이름, 도메인,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파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ls, 리스트를 줄임말이에요. 현재 위치한 폴더의 파일 목록을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ls라고 날리면은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ls-l이라고 하면은 자세하게 보기예요. 그냥 ls라고 하면 파일 이름만 나오는데 ls-l은 파일에 대한 다른 정보들까지 같이 나오고요. 지금 그냥 lss 두 개밖에 안 나오죠. ls-a라고 하면은 숨긴 파일까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수업에서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을 거예요. 윈도우에서 사용자 홈폴더에 가면 점으로 시작하는 게 쓰다 보면 점점 생기죠. 점점 지저분해지잖아요. 점으로 시작하는 게 원래 기본이 리눅스에서 숨긴 파일이나 숨긴 폴더 규칙이 이름 앞에 점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지만 리눅스에서는 올이라는 -a 옵션을 붙이지 않는 이상 안 나와요. -a를 붙이면 숨김까지 다 나오는 거죠. 점 붙은 게 숨김이에요. 그래서 ls-al이라고 하면은 전체 파일의 정보를 자세하게 보기.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익숙한 폴더 하나 있네요.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정보들. 자, 앞에 여기 1번이라고 이거 쭉 표시해놨죠? 자, 요만큼. 앞에 D라고 붙은 거는 폴더고요. 디렉토리.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파일 퍼미션이라고 해서요. 접근 권한이에요. 요거 해석하는 법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 이거는 링크수. 링크가 아까 바로가기 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바로가기가 몇 개 있는지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소유자. 이 파일의 소유 권한을 갖고 있는 아이디고요. 그 다음 거는 소유 그룹입니다. 설치하면서 만들면은 소유 그룹 이름으로 사용자 이름으로 그룹이 생기는데 이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 명 사용자를 묶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건 당연히 파일 용량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수정 일시예요.
자, 그 다음에 점 붙어 있는 애들은 숨김 항목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ls-al. 여기 맨 앞 글자의 종류인데, 디렉토리, 링크 파일, 뭐 기타 다른 건데, D랑 L만 구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마 거의 볼 일 없을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권한, 소유자, 소유 그룹이라 그랬죠. 자, RWX로 구별을 해요. 이 접근 권한을 표시하는 이 문자열이 세 글자씩 나눠져요. 세 글자씩 나눠지는데, 이 접근 권한이 이제 맨 앞에 세 자리는 소유자에 대한 접근 권한. 두 번째는 나를 제외한 소유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접근 권한. 나머지는 기타 사용자. R은 리드, W는 쓰기, X는 실행 권한. 그럼 만약에 R 빼기 X라고 하면은 이거는 읽기랑 실행은 가능하지만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앞에 거 고치면 나조차도 내가 만든 파일 못 건드리게 할 수 있어요. 이 파일 퍼미션이 일반적인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지정이 되는데, 톰캣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 권한을 갖고 실행을 해요. 톰캣은. 근데 이제 톰캣 같은 웹서버는 보통 루트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톰캣을 깔아요. 그러면 이 톰캣은 루트 권한으로 만들면은 다른 사용자는 죽었다 깨도 이거 못 건드려요. 루트의 권한은 아무도 침범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만든 사이트는 사용자 권한으로 여기다가 이제 워 파일을 올릴 거라고요. 뭐 관리자로 만들었으니까 수도 명령어 써갖고 이제 워 파일을 여기다 넣겠죠. 그럼 이제 일반 접속자들은 내 권한을 가지고 이 웹사이트 접속하는 게 돼요. 그러면 루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쓰기 권한이 없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업로드 다 일어납니다. 리눅스 파일 퍼미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나중에 업로드 하나도 동작 안 해요. 윈도우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해, 맨날. 선생님, 제 컴퓨터에선 되는데 서버에 올리면 안 돼요. 맨날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리눅스를 1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져요. 만약에 리눅스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소유자 계정 확인해보고 접근 권한 퍼미션 설정 잘 됐는지 체크해보세요 라고 회식 답변을 줄 수 있는데, 리눅스를 1도 모르면은 이 얘기를 어디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거의 모든 강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해주고 말아요. 그러면 학생은 이제 되니까 좋대. 근데 그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진짜 그 학생 실력 향상을 원하면 힌트만 딱 던져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그냥 해줘버려요. 솔직히 저기 끝강의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몇 번 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눅스를 잘 이해하면은, 특히 백엔드 개발자들은요. 프론트 개발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백엔드 개발자들은 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들은 리눅스를 이해하면은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자, 자바 F는 new 파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폴더 경로다.
이 폴더를 내가 만들고 싶어. 메서드 이름 뭐였죠? 자, 리눅스에서 폴더 이름 뭐라 그래요? 디렉토리라 그러죠. 디렉토리를 만들어. 자, 메서드 이름. 그쵸? 설명 끝? RMDIR, Remove Directory. MKDIR, Make Directory.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폴더 관련된 메서드는 요 이름을 다 본따요.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어를 알면은 메서드 이름 딱 봤을 때, 특히 파일 관련된 메서드들의 이름 딱 봤을 때, 아, 이거 뭐구나 하고 바로바로 와요. 왜냐면 얘가 원조거든. 자, 예시 mkdi의 헬로월드라고 하면 헬로월드라는 폴더를 만든 거예요. ls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은 헬로월드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cd 헬로월드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pwd 하면은 이제 내가 위치하는 폴더 이름이 보일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용자 아이디가 스튜던트라고 가정된 거예요. cd 점점 상위 폴더로 올라가서 다시 원래 폴더 확인하고 rmdir 지웁니다. ls 하면 지워지고 없죠. 자, 근데 이 RMDIR의 특징은요, 다른 파일이나 폴더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못 지워요. 비어있는 폴더밖에 못 지웁니다. 그래서 자바 메서드도 이 특성을 따라요. 비어있는 폴더, 비어있지 않은 폴더를 한꺼번에 지워주는 건 윈도우가 유일해요. 그럼 이제 자바에서 폴더를 통째로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대상 폴더 안에 파일 목록을 배열로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우고 폴더를 지워야 돼요. 물론 그거 구현해 놓은 메서드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래요. cp, copy, rm, remove, mv, move. 자, 아까 만들었었던 test.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cp test.txt를 myMemo.txt로.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복사하라는 얘기죠. ls 확인하면 복사된 거 나오죠? 자, rm myMemo.txt. rm이라고 하면은 remove예요. 파일을 지우란 거니까 확인하면 삭제되고 없죠. 자, mkdir, mydir. mydir이라는 폴더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mv. test.txt를 mydir 안에, 이 폴더 안에 test.txt라는 이름으로 이동해라. 이 과정에서 이름 바꿔서 이동해도 돼요. ls에서 목록 확인하면은 mydir이 생겨 있고, mydir 안에 있는 목록을 보여줘라. 그럼 test.txt가 글로 옮겨져 있죠. 자, mv. 자, 이동할 대상, 그리고 폴더 이름까지만. 아까는 폴더 안에 이름까지 다 잡아줬잖아요. 이런 거예요. vi helloworld.txt, cat helloworld.txt. 그냥 아무거나 내용 넣었어요. 파일 하나 만든 거죠. ls 확인했을 때 이 파일 있는 걸 확인했어요. 자, mv helloworld.txt를 그 다음에 폴더 이름까지만 지정한 거야. 그러면 이 파일이 이 폴더 안으로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름을 바꿔줬다면 변경된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폴더까지만 지정하면 원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합니다. 자, ln 심볼릭 링크라는 걸 만드는데요. 두 개의 파일을 연결해 놓고 두 개의 파일을 마치 하나의 파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ln. 자, 링크의 종류가 하드링크랑 심볼릭 링크 두 가지가 있어요. 심볼릭 링크는 심볼, 그냥 연결, 바로가기 같은 거고요. 두 개 파일이 하나의 저장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의 바로가기 아이콘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하드링크는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는데 두 개가 용량을 각각 차지해요. 근데 한쪽을 고치면 같이 고쳐져요. 그래서 안 써요, 잘.
자, vi origin.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ls 확인해서 파일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 파일의 내용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세요. ln-s 이게 심볼릭 링크 만드는 옵션이거든요. 심볼릭이니까 s야. 자, origin.txt를 slink.txt로 바로 가기라는 만든 겁니다. ls 하면은 얘는 파일 새끼 좀 다르게 나와요. ls-l이라고 하면은 slink.txt인데 얘가 origin.txt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파일 종류는 L로 표시되죠. cat 명령어로 cat은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그랬어요. 두 개를 출력하면 일단 두 개가 동일해요. vi 에디터로 slink.txt를 뭐라도 수정을 했어요. 다시 출력해서 요거 하나 수정된 거죠. 원본을 다시 출력하면 원본도 같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는 우리가 코딩에서 말하는 그 참조 복사 같은 거예요. 파일 명령, 대상 파일 경로 혹은 파일 경로 패턴이라고 하면은 그 파일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자, 파일 별.txt 그럼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의 정보를 표시해요. origin.txt는 utf 파일, 유니코드 파일, slink.txt는 심볼릭 링크. 자, 파일 밑에 홈 밑에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얘는 이건 폴스구나. 이런 식으로 파일 명령은 파일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파인드 파일 검색이에요. 검색 시작 위치 /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임 파일 이름을 찾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패턴. 그러면 앞에 별은 올이란 뜻이에요.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을 다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전 종종 이거 하는데 제 맥에서 뒤에 딜리트 옵션 붙이면 이 패턴의 이름을 찾아서 싹 다 지웁니다. 파일의 이름을 패턴으로 찾아서 지우는 거예요. 윈도우에 이런 기능 없어요. 되게 편해 이거. 자, df 디스크의 용량 확인이에요. 옵션은 그냥 df라고 하면은 현재 디스크의 남은 용량을 표시해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옵션이 나와 있는데 그냥 df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 파티션별로 용량을 쭉 보여줘요. 근데 얘는 지금 그 킬로바이트 단위로 나오네요. K 킬로바이트 단위, 마이너스 M은 메가바이트 단위. 그래서 마이너스 M 붙이면은 용량 단위가 좀 바뀌어 있죠. 표시되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H는 알아서 보기 좋게 보여줌. H 옵션 주면은 용량이 이렇게 나와요. 훨씬 보기 편하죠. 자, df.은 현재 폴더가 포함된 파티션의 남은 용량. 자, df는 디스크 용량이에요. du는 폴더 안의 용량이에요. a는 파일 단위, 모든 하이 파일이 다 출력돼요. s는 총 사용량, 현재 폴더에 대한 한 줄만 출력돼요. h는 보기 좋게 바꿔주고 마이너스 sh 별이라고 하면은 현재 폴더의 한 단계 서브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사용량을 보여준다. 사실 이 명령어들도 직접 다 해봐야 바로 나오죠. 그냥 du라고 하면은 현재 폴더에 대한 사용량만 나오는데 du-a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안에 있는 하위 항목까지 다 나오니까. du-h라고 하면은 아이고 su가 아니구나. du-h라고 하면은 용량 단위를 붙여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폴더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위 항목들에 대해서 한 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df-sh 별이라고 하면은 S 옵션을 안 먹는다고? 아, 미안해. 여기 오타예요. df가 아니고 du입니다. 마지막 거요. du-sh
별이라고 하면은 네, 하위 항목, 현재 내가 있는 폴더가 아니라 내가 있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DFH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오고, DU. 실제로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폴더에 뭐 들어있는 게 없어서 그러지, DU 명령 한번 잘못 내리면 출력되는 것만 세워라 내워라요. DUAH라고 하면은 전체 항목에 대해서 단위, SH, 딱 원뎁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쓸 일이 많아요. 자,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자,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요. RMDIR,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거는 빈 폴더만 삭제하는 명령이죠. RM 파일 이름. 얘는 특정 파일만 삭제합니다. RM-R, 그 다음에 땡땡땡이라고 하면은 땡땡땡과 그 하위 항목도 삭제합니다. 대신에 삭제할 것인지 Y, yes or no로 매번 물어봐요. RM-RF 땡땡땡이라고 하면은 땡땡땡과 하위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데, F는 폴스의 약자예요. 강제 삭제예요. 자, 이제 오늘 이 교시 시작하기 전에 제시했던 거. 우리 회사 신입이 서버에서 이거 날렸어요. 이제 이해돼요? 이거는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손해배상 들어갈걸요, 아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이 뭐냐면 신입이 개념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우리 회사 신입이 개념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요. 이런 명령어 날릴 놈 같으니라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에 준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예요. C 드라이브 마우스 그렇게 해서 포맷 누르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근데 실제로 이거 잘못 날려서 사고가 종종 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거는 루트 권한밖에 못해요. 일반 사용자는 못해요. 자, 오늘 VI 에디터랑 파일 관련된 명령어까지 봤고요. 내일은 다운로드, 압축,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 관리까지 보고, 아마 프로세스 관리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뭐 요 정도 내용 진행합시다. 지금 제가 이거 PPT로 정리하고 있는데, 보통 리눅스는 명령어만 그냥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도 꽤 나올 거고, 여기 인터넷이 느린 건가? 내 컴퓨터가 느린 건가? 보통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리눅스 명령어 정리하는 애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표 만들어서 명령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그냥 간단히 각자들 정리를 해 놓습니다. 뭐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베껴 오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다 표로 정리해서 저마다의 그 컨닝 페이퍼 같이 만들어서
많이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만들어서 사무실 가면 옆에 파티션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 파티션 같은 거에 출력해서 붙여 놓으면 돼요. 자, 오늘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 끝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어저께는 제가 컴퓨터를 잠깐 껐다 키느라고 중간에 줌을 일찍 껐지만 오늘은 이제 종료 시간까지는 원격 접속하신 분들도 줌 계속 접속해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접속이 끊기면은 제가 이따가 한 5시 50분이나 40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안 계시면은 조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기 전에 한 번씩 1일 1푸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나 핸드폰 불라. 자, 실습 진행하고 남은 시간 프로젝트 진행할게요.